여보, 문 두드리지 마. 우리 명훈이 앞길 망치면 안 돼. 차갑고 좁은 다용도실. 세탁기 소음 너머로 아들의 호쾌한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웃음이 남편의 마지막 숨소리를 집어삼키는 순간 평생 내 손을 잡아주던 남편의 손에서 힘이 스르르 빠져나갑니다. 그래, 명훈아. 내가 짐짝처럼 버린 이 부모가 사실은 내 운명을 지고 있는 하늘이라는 걸 오늘 똑똑히 가르쳐주마. 저는 그동안 숨겨왔던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아들이 하늘처럼 모시는 회사의 진짜 주인인 제 친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용도실 문이 열리는 순간 아들의 화려한 성곽은 무너지고 처절한 응징이 시작됩니다. 이야기를 전하는 저희 고생을 예쁘게 봐주시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로 정성을 나눠주세요. 그 따뜻한 마음이 부메랑처럼 돌아가 여러분의 하루를 환하게 밝혀드릴 거예요. 자, 이제 사연 속으로 들어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가슴속에 꽁꽁 싸매두었던 이야기를 꺼내 놓으려니 벌써부터 목이 메어오네요. 제 나이 이제 68세, 남편은 72세입니다. 우리 세대 사람들이 다 그렇듯 저와 제 남편도 그저 자식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평생을 소처럼 일만 하며 살았어요. 충청도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서 떼약볕 아래 고추 말리고 찬바람 맞으며 배추 농사지어 우리 귀한 외아들 명훈이를 서울에 있는 대학까지 보냈죠. 그 아이가 합격 통지서를 받아들고 오던 날 남편과 저는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 잔치를 열었어요. 남편은 이제 내 인생에 여한이 없다며 껄껄 웃었지만 사실 그게 고생의 시작인 줄은 꿈에도 몰랐답니다. 학비에, 하숙비에, 나중에는 장가 보낸다고 우리가 살던 집담보로 대출까지 받아서 서울 변두리에 아파트 전세를 마련해 줬거든요. 우리는 낡은 시골집에서 비가 새면 대야를 바치고 살면서도 우리 명훈이만 잘 살면 된다고 서로의 손을 맞잡으며 위안을 삼았죠. 자, 이제 이야기는 작년 명훈이의 38번째 생일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보, 이 미역 좀 보세요. 기장사 올라온 제일 좋은 놈이라 그런지 국물이 아주 뽀얗게 우러났어요. 우리 명훈이가 어릴 때부터 제 엄마가 끓여준 미역국이면 밥을 2그릇씩 뚝딱 비웠잖아요. 임자, 천천히 해요. 그러다 허리 나가겠어. 명훈이가 이번에 자기 집에서 파티한다고 꼭 오라고 신신당부했으니 우리가 가서 맛있는 거 잔뜩 해먹입시다. 아 참, 그 며느리 좋아하는 국감도 챙겼지? 그럼요. 벌써 3일 전부터 제일 모양 예쁜 놈들로만 골라놨는걸요. 아들놈 생일인데 엄마가 빈손으로 갈 순 없죠. 갈비찜도 어젯밤에 핏물 싹 빼서 양념해뒀으니까 가서 살짝 익히기만 하면 돼요. 그래요, 그래. 명훈이가 대기업 과장으로 승진하고 처음 맞는 생일인데 우리가 격식을 좀 차려야지. 애들 기 안 줄게. 나도 이 양복 좀 다려줘요. 오랜만에 아들네 가려니 마음이 소풍 가는 어린애처럼 설레네. 그날 아침 저희는 새벽 5시에 서둘렀어요. 남편은 며칠 전부터 닦아놓은 10년 된 구형 승용차에 정성껏 준비한 음식 보따리를 실었죠. 아이스박스에는 갈비찜, 잡채재료, 직접 짠 들기름, 그리고 며느리가 좋아한다던 밑반찬들이 가득했습니다. 차 한가득 고소한 기름 냄새와 달콤한 과일 향이 퍼지는데 그 냄새가 꼭
행복의 향기인 줄만 알았습니다. 여보, 서울 가면 명훈이가 우리 보고 깜짝 놀라겠죠? 며느리도 요새 일하느라 바쁘다던데 우리가 가서 싹 치워주고 음식도 다 해주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럼 가족이 좋은 게 뭐야? 서로 돕고 사는 거지. 가서 애들 피곤하지 않게 우리가 뒷바라지에 다 해주고 옵시다. 명훈이가 전화로 어머니 이번에 손님들도 좀 오니까 정장 차려 입고 오세요 라고 하던데 우리 아들 체면 살려줘야지.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남편은 콧노래로 흥얼거렸습니다. 환갑이 넘는 나이에도 아들만 생각하면 힘이 불끈불끈 솟는다는 우리 집 양반. 우리는 그저 아들 부부의 화려한 아파트에 발을 들일 생각에 그곳에서 우리가 어떤 대접을 받게 될지는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서울로 향했습니다. 하늘은 무심하게도 너무나 푸르고 맑았던 그날. 그 평화로움이 깨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서울 톨게이트를 지나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니 으리으리한 건물들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아있더군요. 남편은 세상 참 좋아졌다며 감탄을 연발했어요. 우리는 아들이 알려준 동호수 앞에 차를 세우고 양손 가득 보따리를 들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35층, 귀가 먹먹해질 정도로 높은 곳이었죠. 배를 누르니 화사하게 차려입은 며느리가 문을 열어주더군요. 그런데 문이 열리자마자 느껴지는 공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집안은 이미 꽃장식의 고급스러운 풍선들에 마치 호텔 연회장처럼 꾸며져 있었어요.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거실 테이블 위에는 저희가 가져온 투박한 아이스박스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서양식 케이크와 와인들이 즐비했죠. 며느리의 얼굴에는 반가움보다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어머, 아버님 어머님, 생각보다 너무 일찍 오셨네요. 제가 2시쯤 오시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아이고 얘야, 차 막힐까봐 서둘렀더니 좀 일찍 도착했구나. 우리 신경 쓰지 마라. 여기 명은이 좋아하는 갈비찜이랑 넣어주려고 가져온 곶감 좀 봐라. 냉장고에 얼른 넣어야 할 텐데. 일단 들어오세요. 그런데 어머님, 오늘 명훈 씨 회사 상무님이랑 동료들이 오기로 했거든요. 제가 다 예약한 출장 뷔페가 올 거라. 이런 음식들은 좀 냄새가 날 텐데. 허허, 상무님 오신다고? 잘 됐구나. 우리 명훈이 잘 봐달라고 인사라도 해야지. 우리가 냄새 안 나게 부엌 구석에서 조용히 준비하마. 걱정 말거라. 이때 안방에서 전화를 끊으며 나오던 아들 명훈이가 우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표정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예전엔 엄마 하고 달려와 안기던 녀석이 지금은 마치 초대하지 않은 손님을 본 듯한 눈빛이었죠. 아버지, 엄마 오셨어요? 아니, 지수가 말 안 했어요? 오늘 중요한 손님들이 많이 오신다니까요? 아, 그리고 엄마, 그 옷은 좀 제가 정장 입고 오시라고 했잖아요. 왜, 이 옷이 어때서? 나름 제일 깨끗한 걸로 골라 입은 건데. 영훈아, 엄마가 새벽부터 너 먹이려고 잡채랑 다 해왔어. 주방 가서 이것만 좀 데우면. 영훈씨, 곧 상무님 오신대요. 거실에 이 보따리들 좀 봐. 저거 들기름 냄새 어떡할 거야? 오늘 파티 컨셉이 화이트 앤 골드인데 저 시커먼 아이스박스가 웬 말이냐고. 아, 진짜. 엄마, 일단 이거 다 주방 안쪽 다용도실로 옮겨요.
저기 세탁기 옆에 두면 냄새 덜 날 거야. 손님들 오시기 전에 얼른요. 아들은 제 손에 든 갈비찜통을 거의 뺐다시피 해서 주방 구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아들의 손에 이끌려 주방 뒤편 좁고 서늘한 다용도실 쪽으로 걸음을 옮겨야 했죠. 환영받을 줄 알았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가슴 한구석이 싸하게 식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벌써 분무기를 들고 거실 여기저기에 방향제를 뿌려대고 있었어요. 우리가 가져온 정성이 마치 치워야 할 쓰레기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죠. 명훈아,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 우리가 손님들 오면 방에 들어가 있으면 되지. 아버지, 상무님 까다로운 분인 거 아시잖아요. 일단 여기 잠깐만 계세요. 손님들 금방 가실 거니까 파티 시작하면 저희가 부를게요. 아셨죠? 철컥. 아들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다용도실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 좁은 공간엔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와 함께 우리가 정성껏 준비해온 음식 보따리들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어둠침침한 다용도실 안에는 세탁기 돌아가는 기계음만 가득했어요. 남편과 저는 차가운 타일바닥 위에 덩그러니 놓인 아이스박스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밖에서는 환호성 소리와 함께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어머, 상무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며느리의 그 간드러지는 목소리가 문틈 사이로 새어 들어왔어요. 아들도 평소 저한테는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싹싹한 목소리로 상무님,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라며 아부를 떨고 있더군요. 우리는 숨을 죽였습니다. 혹시라도 기침 소리라도 날까봐 낡은 양복 소매로 입을 틀어막았죠. 그런데 밖에서 들려오는 대화 내용은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어머, 지수씨, 집이 너무 예쁘다. 근데 어디서 자꾸 구수한 냄새가 나네? 꼭 시골 장터 같은 냄새 말이야. 아, 그게 사실 오늘 아침에 아파트 미층에서 청국장을 끓였나 봐요. 환풍기를 타고 냄새가 올라와서 저도 속상해 죽겠어요. 상무님, 얼른 이쪽으로 오세요. 제가 최고급 케이터링으로 준비했거든요. 그래, 요즘 젊은 사람들 사는 집은 향기부터 달라야지. 그런데 명훈 과장, 부모님은 시골에 계신다고 했나? 오늘 같은 날은 안 오셨어? 아, 예. 부모님은 고향에서 농사일이 너무 바쁘셔서요. 제가 오시라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도저히 짬이 안 난다며 선물만 보내셨지 뭡니까? 저희끼리 즐겁게 보내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보, 저 소리 들었어요? 우리 명훈이가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창피해서 거짓말을 하네요. 우리가 농사일 바빠서 못 온다고. 쉿, 조용히 해요. 명훈이가 오죽하면 저러겠어. 장모님 앞이라 체면 세우느라 그러는 거니까 당신은 조금만 참아. 하지만 며느리의 만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파티가 무르익을 때쯤 며느리가 주방으로 들어오는 발소리가 들리더니 다용도실 문이 아주 살짝 열렸습니다. 저희는 아들이 불러주는 줄 알고 반갑게 일어나려 했죠. 그런데 며느리는 문틈으로 얼굴만 쓱 들이밀더니 차가운 눈빛으로 쏘아붙였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지금 밖은 고급스러운 파티 중이에요. 절대 나오시면 안 돼요. 특히 아까 그 검은 봉지랑 아이스박스 절대 열지 마세요. 갈비찜 냄새 거실로 다 퍼지면 오늘 파티 망쳐요. 아셨죠? 얘야, 그래도 우리가 7시간을 운전해서 왔는데
물 한 잔은 줘야 하지 않겠니? 아버님은 당뇨가 있어서 때에 맞춰 뭘 좀 드셔야 하는데. 아유, 정말. 저기 세탁기 위에 종이컵이랑 수돗물 있잖아요. 정 배고프시면 가져온 떡이나 좀 꺼내 드세요. 그리고 명훈 씨가 상무님께 잘 보여야 승진하는 거 아시죠? 부모님이 앞길 막으실 거 아니면 제발 죽은 듯이 계세요. 철컥. 며느리는 다시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밖에서는 와인잔 부딪히며 경쾌한 소리와 웃음소리가 들리는데 이 좁은 다용도실은 지역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남편은 당뇨 때문에 손을 덜덜 떨면서도 제가 소리내어 울까봐 제 입을 거친 손으로 막았습니다. 울지 마. 명훈이 승진해야지. 우리 아들 출세해야지. 남편의 그 말이 제 가슴에 대모처럼 박혔습니다. 다용도실의 시멘트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는 뼈마디를 파고들었습니다. 벌써 갇힌 지 3시간이 훌쩍 넘어가고 있었죠. 밖에서는 브라보 하는 환호성과 함께 명훈이의 호쾌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워하던 내 아들의 목소리가 그날은 제 심장을 후벼 파는 칼날 같았습니다. 남편의 상태가 눈에 띄게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당뇨가 있는 사람은 제때 끼니를 걸으면 저혈당 쇼크가 올 수도 있는데 새벽부터 서두르느라 아침도 대충 때운 남편의 얼굴은 이미 잿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고 남편의 마른 손이 제 팔을 잡는데 그 떨림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여보, 왜 이래요? 정신 좀 차려봐요. 어머, 몸이 왜 이렇게 차가워? 안 되겠다. 내가 가서 설탕물이라도 좀 타올게요. 명훈이한테 말해서 약이라도 먹어야지. 이러다 당신 큰일 나겠어. 안 돼, 여보. 문 두드리지 마. 우리 아들 지금 상무님 모시고 있잖아. 부모가 다용도실에 숨어 있었다는 거 알면 명훈이 인생 어떡해? 나 괜찮아. 조금만 참으면 돼. 뭐가 괜찮아요.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명훈이 이놈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지 아버지가 어떤 고생을 해서 지를 키웠는데 우리가 무슨 죄인이에요? 왜 여기서 숨을 죽이고 있어야 하냐고요? 남편은 대답 대신 제 입을 다시 한번 막았습니다. 그 투박하고 거친 손마디에서 흙냄새와 세월의 냄새가 났습니다. 밖에서는 며느리의 고운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어요. 어머, 상무님, 이 와인 진짜 부드럽죠? 저희 명훈 씨가 상무님 취향 생각해서 특별히 공수해 온 거예요. 그 소리에 맞춰 아들은 비굴할 정도로 크게 웃어댔습니다. 우리는 그 화려한 웃음소리의 그림자였습니다. 남편은 결국 기운이 다 있는지 세탁기 옆 좁은 틈새에 머리를 기대고 흐드드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남편의 뺨을 살살 때리며 이름을 불렀지만 남편은 그저 문 두드리지 마 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다용도실 밖 주방에서 며느리와 친구인 듯한 여자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희수야, 근데 아까부터 저 다용도실 문 쪽에서 무슨 소리 나지 않아? 짐 같은 거 쌓아둔 거야? 아, 저기? 별거 아니야. 시골에서 올라온 짐짝들이 좀 있어서 그래. 냄새나고 지저분해서 가둬버렸어. 오늘 같은 날 분위기 깨면 안 되잖아. 파티 끝나면 대충 내보내면 돼. 깔깔깔. 역시 너답다. 하긴 요즘 누가 시부모님 모시고 이런 파티를 해?
촌스러운 분들 오시면 사진도 안 예쁘게 나오는데 잘했어. 그 짐짝이라는 말,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의 아내가 우리를 부르는 이름이었습니다. 제 아들은 그 소리를 듣고도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상무님, 이번 프로젝트는 제가 라며 대화를 돌리더군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슬픔은 순식간에 차가운 분노로 변했습니다. 내 남편, 평생 아들 뒷바라지 하느라 허리가 굽고 손가락이 뒤틀린 이 가여운 사람을 짐짝 취급하며 죽어가는 것을 방치하는 저 인간들은 더 이상 내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주머니에서 떨어진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어둠 속에서 남편의 거친 숨소리가 잦아들 때마다 제 가슴은 시퍼렇게 멍이 들어갔습니다. 아들을 위해 죽은 문턱에서도 문을 두드리지 말라던 남편의 그 숭고한 부성애가 오히려 제 가슴 속에는 서슬퍼런 칼날이 되어 박혔어요. 며느리의 짐짝이라는 비웃음,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도 침묵하던 아들의 비겁한 웃음소리가 제 머릿속에서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그래, 명훈아, 내가 바라는 게 이거였니? 우리를 부끄러워하고 너의 화려한 성곽 안에 우리를 가둬두는 것?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 이 비극을 끝내는 것이 부모로서의 마지막 도리라는 것을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아는 가장 강력한 법이자 이 상황을 단번에 뒤집을 수 있는 번호를 눌렀습니다. 바로 제 친동생, 그러니까 명훈이의 외삼촌이자 지금 명훈이가 다니는 대기업의 전무로 있는 제 동생 상수였습니다. 명훈이는 제 동생이 그 회사의 고위 간부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를 겁니다. 제 동생은 낙하산 소리 듣기 싫다며 성까지 바꾸고 조용히 실력으로 올라간 사람이거든요. 저는 그동안 아들이 자만할까봐 혹은 외삼촌 덕에 쉽게 가려 할까봐 한 번도 그 사실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봉인을 풀어야 할 때였습니다. 여보세요? 상순이? 그래, 나다, 누나야. 어머, 누님, 웬일이세요? 오늘 조카 명훈이 생일이라 서울 가신다더니 잘 도착하셨어요? 매형은 괜찮으시고? 상수야, 너 지금 바쁘니? 실은 나랑 내 매형 지금 명훈이 집 다용도실에 갇혀있다. 내 매형은 저혈당으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고 명훈이 그놈은 상무님 모신다고 우릴 여기 진짝처럼 처박아뒀어. 뭐라고요? 누님,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명훈이가 그 자식이 감히 매형이랑 누님을 어디에 가둬요? 당장 주소 찍으세요. 제가 지금 바로 갑니다. 아니, 상수야, 그냥 오지 마라. 내가 그 회사 전무인 거 명훈이 상무님도 알지? 지금 그 상무가 여기 와 있단다. 너 공식적인 일정으로 여기 들를 수 있겠니? 우리 명훈이가 그렇게 원하던 체면과 성공이 어떤 무게인지 오늘 똑똑히 알려줘야겠다. 전화를 끊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지더군요.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남편은 가물거리는 정신에도 제 손을 뿌리치려 했죠. 여보, 안 돼. 명훈이. 저는 남편의 귓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걱정 말아요. 이제 우리가 명훈이를 가르쳐야 할 시간이에요. 진짜 사람이 되는 법을요.
저는 아이스박스 안에 있던 갈비찜 통을 열었습니다. 며느리가 그토록 혐오하던 시골 냄새, 구질구질한 냄새가 대형도시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며느리가 잠가둔 문고리를 아주 천천히 하지만 힘있게 부여잡았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웃음꽃이 피고 있었죠. 하지만 그 웃음은 이제 곧 비명으로 바뀔 것입니다. 저는 거울 대용으로 세탁기 앞 유리에 비친 제 모습을 정돈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를 빗어넘기고 남편의 양복 깃을 바로 세워주었습니다. 비록 갇힌 신세지만 부모로서의 자존감만큼은 잃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저는 발로 문을 세게 걷어찼습니다. 쾅! 소리와 함께 거실의 음악 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쾅! 소리와 함께 육중한 다용도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거실에 와인잔을 기울이며 하하호호 웃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주방 구석으로 쏠렸죠. 며느리 지수는 사색이 되어 달려왔고 아들 명훈이는 들고 있던 술잔을 떨어뜨릴 뻔하며 입을 벌렸습니다. 다용도실 안에서 풍겨나온 진한 갈비찜 냄새와 들기름 향기가 화이트 머스크 방향제 냄새를 단번에 집어삼켰습니다. 저는 부축 없이는 서 있기도 힘든 남편을 부축해 당당히 거실 한복판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어머님, 지금 제정신이세요? 거실에 손님들 계신 거 안 보여요? 왜 마음대로 나오시고 난리예요? 이 냄새 어쩔 거야 정말. 왜? 내 아들 집인데 내가 왜 못 나오니? 내 눈엔 우리가 이 집을 지어준 부모가 아니라 냄새나는 짐짝으로 보이더냐? 엄마, 제발 좀. 아버지는 왜 이래요? 일단 들어가 계세요. 제가 나중에 다 설명해 드릴게요. 성모님, 죄송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셔서 좀 치매기가 있으신지. 이 천하의 불효자 놈아. 내 아버지가 저혈당으로 쓰러져 가는데 치매라고? 내가 사람이냐? 짐승도 제 부모는 이렇게 대접 안 한다. 순간 현관문 벨이 울렸습니다. 명훈이는 아, 누구야 또? 라며 짜증스럽게 문을 열었죠. 하지만 문 뒤에 서 있는 사람을 본 순간 아들의 무릎은 힘없이 꺾였습니다. 거기엔 정갈한 정장 차림의 제 동생, 즉 본사의 김상수 전무가 수행비서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전무님? 여기는 어떻게... 아니, 본사 행사는 내일인데... 전무님, 아니 여기까지 어쩐 일이십니까? 연락도 없이... 상무, 자네는 여기서 뭐하고 있나? 파티하나? 내 누님과 매형을 다용도실에 가둬놓고 하는 파티가 아주 즐거운 모양이지? 누님요? 전무님이 우리 엄마 남동생이라고요? 그래, 명훈아. 내가 그토록 출세하고 싶어 하던 그 회사의 인사권을 내가 쥐고 있지. 그런데 오늘 내가 본 건 유능한 과장이 아니라 자기 부모를 짐짝 취급하는 쓰레기구나. 상무, 내일부터 박명훈 과장에 대한 인사고과 재검토하게. 이런 인성을 가진 자가 우리 회사의 핵심 인재라니. 내 얼굴이 화끈거려서 견딜 수가 없군. 며느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입을 막았고 아들은 상무와 전무 앞에서 사들사들 떨며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외삼촌. 엄마,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하지만 저는 차갑게 외면했습니다.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아들이 내준 비싼 와인 대신 제가 가져온 미역국 통을 집어들었습니다.
명훈아, 내가 오늘 죽인 건 우리 몸이 아니라 부모로서의 마지막 기대였다. 이 집 전세금 내일 당장 빼서 시골로 내려가련다. 너희는 너희끼리 그 고귀하고 냄새 안 나는 화려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봐라. 거실에 모인 손님들은 수군거리며 앞다투어 집을 빠져나갔고 화려했던 파티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동생의 부축을 받아 남편을 데리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아들의 울음 섞인 비명과 며느리의 비명이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단칼에 잘려나갔습니다. 속이 뻥 뚫리는 사이다 같은 시원함보다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허탈감이 컸지만 적어도 더 이상의 수치심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 집을 나온 뒤 명훈이의 집은 그야말로 지옥보다 더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제 동생 성수가 점으로써 내린 불효령은 빈말이 아니었거든요. 상무는 자신의 진급길이 막힐까봐 그 자리에서 명훈이에게 불같이 화를 내며 집을 박차고 나갔고 파티에 왔던 동료들 사이에서는 이미 박 과장이 부모를 다용도실에 가둬놨다라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그 잘난 체면 때문에 부모를 버렸던 아들은 바로 그 체면 때문에 회사에서 고개를 들 수 없는 처지가 된 것이죠. 명훈 씨, 이거 다 꿈이지? 전무님이 당신 외삼촌이라니 그게 말이 돼? 어머님이 진작 말씀해 주셨어야지. 이게 뭐야, 내 인생 어떡하냐고. 입 닥쳐. 다 당신 때문이잖아. 당신이 냄새 난다고, 당신이 창피하다고 해서 내가 부모님을 누구 탓을 해? 당신도 동조했잖아. 당신 승진해야 한다고 같이 깔깔거려 놓고 이제 와서 왜 나한테만 그래? 당신 외삼촌한테 전화해서 빌어 당장. 하지만 빌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명훈이는 회사로부터 대기 발령 통보를 받았습니다. 인성 문제로 구설에 오른 직원을 핵심 부서에 둘 수 없다는 경영진의 판단이었죠. 평생을 갈구하던 성공이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뱉은 말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음날 바로 변호사를 선임해 아파트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그 아파트는 명훈이 명의였지만 사실상 제 남편과 제가 시골 집까지 담보 잡혀 해준 돈이었거든요. 부모를 유기하고 학대한 자식에게 준 증여는 취소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찾아 하나하나 집행해 나갔습니다. 어머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그때 제가 잠깐 미쳤었나 봐요. 제발 아파트만은. 저희 갈 곳 없으면 길거리에 나앉아야 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길거리에 나앉는 게 무섭니? 나는 차가운 다용도실 바닥에서 내 남편이 숨을 멈출까봐 그게 더 무서웠단다. 너희가 말한 짐짝은 여기 없다. 너희가 그토록 사랑하던 그 빈껍데기 아파트에서 어디 한번 잘 버텨보렴. 결국 아들 부부는 전세금을 빼서 빚을 갚고 나니 손에 쥐는 돈이 거의 없게 되었습니다. 명훈이는 회사에서 공고사직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짐을 쌌고 며느리는 그토록 자랑하던 명품 가방들을 중고시장에 내다 팔며 월세방을 전전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엔 비싼 와인으로 감추려 했던 그들의 민낯이 세상 천지에 드러난 것입니다. 남편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기력을 회복했지만 가끔 멍하니 창밖을 보며 눈시울을 붉힙니다. 아들이 망가진 게 가슴 아파서가 아니라 자신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아들의 마음속에 부모가 들어갈 자리가 단 한 뼘도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싫어서겠죠. 시청자 여러분, 제 기나긴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마칠 때가 되니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네요. 저 붉은 노을을 보고 있으면 그날 다용도실 틈새로 들어오던 희미한 불빛이 생각나 가슴 한구석이 여전히 저릿합니다. 세상 모든 부모의 마음이 다 같겠지요. 내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자식 입에 들어가는 게 더 배부르고, 나는 낡은 옷을 입어도 자식은 번듯하게 입혀 세상 내놓고 싶은 그 마음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이번 일을 겪으며 뼈저리게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내어주는 헌신이 때로는 자식을 괴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요. 여러분, 자식 귀하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게 내 새끼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나를 버리면서까지 지킨 자식의 성취는 결코 모래성보다 튼튼하지 않더라고요. 부모가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데 자식이 어떻게 부모를 존중하겠습니까? 임자, 이제 우리 명훈이 걱정은 그만해요. 우리 인생 30년 넘게 자식 위해 살았으니 남은 시간은 우리 둘만 생각하며 삽시다. 당신 좋아하는 꽃구경도 가고 맛있는 것도 사 먹으면서 말이요. 맞아요. 이제야 겨우 제 인생을 사는 기분이에요. 시청자 여러분도 자식에게 모든 걸 걸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자식의 부속품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체가 가장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걸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 아들은 가끔 술에 취해 대문 앞까지 찾아와 울며 불며 문을 두드리고는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명훈이가 스스로 저지른 잘못의 무게를 온전히 견디게 하는 부모로서 줄 수 있는 마지막 교훈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하죠. 저와 남편은 이제 소박한 시골집 마당에서 서로의 주름진 손을 보듬으며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식 농사보다 더 중요한 건 내 마음의 밭을 가꾸는 일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네요. 오늘 밤 거울 속의 여러분을 한번 꼭 안아주세요. 그동안 고생 많았다, 참 잘 살아왔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앞날에 따뜻한 햇살만 가득하시길, 그리고 자식들의 효도가 당연한 것이 아닌 감사한 기적이 되길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고 진심은 결국 통하는 법입니다. 사연 속 주인공분이 겪으신 고난이 이제는 큰 복이 되어 돌아오길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도 주인공분이 환하게 웃을 수 있는 그날까지 함께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제 넋두리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평안한 밤 되세요. 안녕히 계십시오.